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던 시절보다도 더 오래전 깊고 깊은 상월짝이 어느 마을의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곳이 있었답니다. 사계절이 뚜렷하여 봄이면 진달래와 철쭉이 만발하고 여름이면 시원한 계곡물이 굽이쳐 흐르며 가을이면 온 산이 붉게 타오르는 단풍으로 뒤덮이고 겨울이면 하얀 눈이 세상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산세가 험하면서도 포근하게 마을을 감싸 안고 있어 바깥 세상의 소란스러움이 쉽게 닿지 않는 이곳에는 대대로 터를 잡고 살아온 순박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마을 어귀에 자리 잡은 으리리한 기와집은 지나가는 나그네들의 발길을 멈추게 할 만큼 위풍당당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이 기와집의 주인은 최부자라는 사람으로 마을의 농과 밭을 대부분 소유할 만큼 큰 부자였으나 안타깝게도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최 부자는 생전에 인심이 후하고 덕망이 높아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지만 그가 세상을 떠난 뒤 집안의 분위기는 사뭇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최 부자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착하고 고운 딸 연화가 있었으나 연화의 친어머니 역시 병으로 일찍 돌아가신 탓에 연화는 새어머니인 조씨 부인과 배다른 동생 금옥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겉으로는 예의 바른 척했으나 속은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고 그녀의 딸 금옥 역시 어머니를 닮아 허영심이 많고 심술 굽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최 부자가 살아있을 때만 해도 조씨 부인은 남편의 눈치를 보느라 연화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그녀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곳간 열쇠를 차지한 조씨 부인은 연화를 마치 하녀 부리듯 부려먹기 시작했는데 고운 비단옷을 입고 호의호식하는 금옥과는 달리 연화는 다해진 무명옷을 입고 한겨울에도 찬물에 손을 담가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연화를 보며 혀를 차고 안타까워했지만 서슬퍼런 조씨 부인의 권세가 무서워 누구 하나 섣불리 나서서 도와줄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연화의 부지런한 비질 소리에 마음속으로 응원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날 매서운 바람이 살을 애는 듯한 날씨에도 연화는 꽁꽁 언 냇가에서 얼음을 깨고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강물에 손등이 터지고 붉게 부어올랐지만 연화는 입김을 호호 불어가며 묵묵히 빨래 방망이를 두드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어졌지만 맑고 깊은 눈망울과 선한 인상은 낡은 옷으로도 감출 수 없는 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연화는 빨래를 하면서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셨더라면 따뜻한 아랫목에서 고구마를 까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을 텐데 지금은 차가운 바람만이 그녀의 벗이 되어주고 있으니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지만 그녀는 눈물을 꾹 참고 다시금 방망이질에 힘을 실었습니다. 한편 따뜻한 온돌방에서는 조씨 부인과 금옥이 호사스러운 점심상을 받고 있었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쌀밥에 각종 나물과 고기 반찬이 상다리가 부러질 듯 차려져 있었고 방 안에는 은은한 화로가 놓여 있어 바깥의 추위와는 딴 세상 같았습니다. 금옥은 입에 떡을 물고 거울을 요리조리 비춰보며 투정을 부렸습니다. 어머니 이번 설에는 저작거리에서 제일 가는 비단을 사서 꽃가옷을 해주셔야 해요. 지난번에 맞춘 옷은 색이 너무 칙칙해서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조씨 부인은 그런 딸이 귀여워 어쩔 줄 모르겠다는 듯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오냐. 우리 금옥이가 원한다면야 비단이 아니라 금실로 수놓은 옷인들 못해주겠느냐. 너는 이 어미의 보배이니 무엇이든 최고로 해주마. 그때 연화가 파랗게 언손으로 빨래 바구니를 들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빨래를 다 마치고 왔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러 부엌으로 가겠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추위에 떨려 가늘게 흘러나왔지만 조씨 부인은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싸늘하게 대꾸했습니다. 벌써 해가 중천인데 이제야 빨래를 마쳤느냐. 군뱅이가 기어가도 너보다는 빠르겠다.
밥값도 못하는 것이 춥다는 핑계만 대는구나. 썩 나가서 저녁에는 쇠고기국을 끓여 놓거라. 국물 맛이 조금이라도 싱거우면 오늘 밤에는 밥도 없을 줄 알아라. 연화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닫힌 문 뒤로 금옥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비수처럼 연화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온 연화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꽁꽁 언 손을 녹였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을 보고 있으니 옛날 아버지가 무릎에 앉혀놓고 들려주시던 예시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연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연화야,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바르게 써야 한단다. 착한 마음은 언젠가 복이 되어 돌아오는 법이야. 연화는 아버지의 말씀을 되새기며 계모와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을 사겼습니다. 비록 지금은 몸이 고달프고 힘들지만 언젠가는 따뜻한 봄날이 올 것이라 믿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부엌 한 구석에는 집안일을 오래 도와온 박노파가 쭈그리고 앉아 다듬던 나무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박노파는 최부자 댁의 대소사를 오랫동안 지켜봐온 산증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연화가 태어날 때부터 보아왔기에 지금 연화가 겪는 고초를 누구보다 가슴 아파했습니다. 박노파는 주위 눈치를 살피더니 품속에서 따뜻한 감자 하나를 꺼내 연화의 손에 쥐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아가씨, 이거라도 좀 드세요. 점심도 굶고 그 추운 데서 빨래를 하셨으니 속이 얼마나 허하시겠어요. 마님 몰래 챙겨둔 것이니 어서 드세요. 연화는 박노파의 거친 손을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하지만 할머니도 드신 게 없잖아요. 저는 괜찮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하는 마음에 잠시나마 훈훈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전체를 들썩이게 할 만한 소식이 최 부자댁에 날아들었습니다. 멀리 한양에서 웬 낯선 심부름꾼이 찾아와 누런 봉투에 담긴 편지 한 통을 전하고 간 것이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겉봉에 적힌 글씨를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강진사로 최 부자가 살아생전 호영호재하며 지내던 친구였습니다. 조씨 부인은 최 부자가 죽은 뒤로는 왕래가 끊겼던 사람이 갑자기 무슨 일로 편지를 보냈는지 궁금해하며 급히 편지를 뜯어보았습니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조씨 부인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이내 입가에 야비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래전 잊혔던 혼약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10여 년 전 초의 부자와 강진사는 자식들이 장성하면 서로 혼인을 시키기로 약속을 맺었으며 이제 강진사의 아들이 홍의가 찼으니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곧 최 부자댁을 방문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진사는 과거에 학식이 높고 명망 있는 선비였으니 그 아들 또한 분명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여 높은 벼슬에 올랐거나 큰 부자가 되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조씨 부인의 머릿속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영감이 맺은 약속이라니 원래대로라면 본처의 딸인 연화가 그 짝이 되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욕심 많은 조씨 부인이 굴러 들어온 복덩이를 연화에게 순순히 넘겨줄 리가 없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무릎을 탁 치며 혼잣말을 중걸거렸습니다. 옳거니 이게 바로 우리 금옥이를 귀한 집 안주인으로 만들 하늘이 준 기회로구나. 강진사 댁이라면 뼈대 있는 가문이니 그 아들이라면 분명히 한양에서 떵떵거리는 권세가일 것이다. 그런 자리에 저 천덕꾸러기 연화를 보낼 수는 없지. 내 딸 금옥이를 보내 사모관대를 쓰게 하고 가마를 태워 보내야겠다. 조씨 부인은 이미 금옥이 정경 부인이 되어 하인들을 거느리는 상상을 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당장 금옥을 불러 이 사실을 알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 단단히 일러두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방으로 불려온 금옥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어머니 한양에서 오는 도련님이라니 분명 얼굴도 잘생기고 집도 대꼴만 하겠지요.
저는 총석에서 썩기는 싫어요. 꼭 그 도련님과 혼인해서 비단 옷만 입고 살 거예요. 그런데 언니는 어쩌고요. 원래는 언니랑 약속한 거라면서요. 금옥의 물음에 조씨 부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흥 걱정 말거라. 죽은 사람과의 약속이 뭐 그리 중요하냐. 산 사람이 잘 살아야지. 그 집에서도 꼬질꼬질한 연화보다는 꽃처럼 고운 우리 금옥이를 더 마음에 들어 할 게다.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너는 신부 수업이나 잘 받고 있거라.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간다고. 최부자 댁에 한양에서 귀한 손님이 온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빨래를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글쎄, 최부자 댁에 옛날에 정혼한 사윗감이 온다지. 뭔가 최부자가 살아있을 때 약속한 거라는데. 그럼 연화 아가씨가 시집을 가는 건가? 아이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연화 아가씨가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으니 이제라도 팔자를 펴야지 마라. 하지만 그 독한 계모가 가만히 있겠어. 분명 자기 딸을 밀어 넣으려고 수작을 부릴 게 뻔해. 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동정하면서도 최 부자댁의 일에 끼어들 힘이 없어 그저 안타까운 눈빛으로 기와집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연화도 이 소식을 듣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던 중 박노파가 조심스럽게 전해준 말에 연화의 마음도 잠시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제 짝을 정해두셨다니. 어렴풋이 아버지가 친구분과 술잔을 기울이며 허허 웃으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계모와 동생이 있는 한 자신에게 그런 행운이 올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그 손님이 오셔서 아버지의 예시약이라도 전해주면 그것만으로도 족하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는 헛된 희망을 품었다가 상처받기보다는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조용히 사는 것이 낫다고 스스로를 타이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손님이 도착하기로 한 날이 다가올수록 조씨 부인의 성화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집안 구석구석 먼지 하나 없이 닦으라고 소리를 질러댔고 곡간을 열어 귀한 식재료들을 꺼내놓으며 잔치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마당에 잡초를 뽑고 기둥을 닦고 낡은 문창호지를 새로 바르는 등 집안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습니다. 물론 이 모든 힘든 일은 고스란히 연화와 몇 안 되는 하인들의 몫이었습니다. 연화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일을 했지만 조씨 부인은 그것도 모자라다며 트집을 잡기 일쑤였습니다. 저 구석에 거미줄이 그대로 있지 않느냐. 귀한 손님이 오시는데 집구석이 이래서야 체면이 서겠느냐. 금옥은 손님 맞이 준비는커녕 날마다 옷을 갈아입어 보며 단장하느라 바빴습니다. 어머니 이 분홍 치마가 더 예뻐요. 아니면 저 노랑 저고리가 더 화사해요. 머리에 꽂을 비녀는 옥비녀가 낫겠죠. 금옥은 연화가 땀을 뻘뻘 흘리며 마루를 닦고 있는 옆에서 보란 듯이 비단자락을 휘날리며 돌아다녔습니다. 연화는 그런 동생이 얄밉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했습니다. 자신도 어머니가 살아계셨더라면 저렇게 예쁜 옷을 입고 웃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걸레질을 멈추지 않고 묵묵히 바닥을 닦으며 마음속의 먼지도 함께 닦아내려 애썼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침부터 까치들이 감나무에 앉아 시끄럽게 울어대니 정말로 귀한 손님이 오려는 징조 같았습니다. 조씨 부인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하인들을 진두지휘하며 대문 앞을 쓸고 또 쓸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금옥을 불러 곱게 화장을 시키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 사랑방에 앉혀두었습니다. 너는 절대로 경거망동하지 말고 다소곳하게 앉아서 책을 읽는 신용을 하거라. 사내들은 조신하고 기품 있는 여인을 좋아하는 법이니라. 조씨 부인은 신신당부를 하며 금옥의 매무새를 만져주었습니다. 연화에게는 부엌에 처박혀 나오지 말고 맛있는 음식이나 계속 만들어내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기다리던 손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조씨 부인은 대문 밖을 수십 번도 더 내다보며 목을 길게 뺐습니다. 아니, 올 때가 지났는데 왜 안 오는 게야? 길을 잃었나? 아니면 무슨 사고라도 났나? 초조해진 조씨 부인은 안절부절 못하며 마당을 서성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담장 너머로 고개를 기웃거리며 궁금해했습니다. 대단한 행차가 올 줄 알았는데 개미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으니 혹시 헛소문이 아니었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마당에 쌓인 낙엽을 굴리며 스산한 소리를 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저 멀리 마을 입구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조씨 부인은 눈을 번쩍 뜨며 하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왔다, 드디어 오셨다. 어서 가서 청사초롱을 밝혀라. 하인들은 부랴부랴 횃불을 들고 대문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조씨 부인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위험 있는 표정을 지으며 대문 앞에 섰습니다. 금옥도 방 안에서 가슴을 두근거리며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부엌에 있던 연화도 일손을 잠시 멈추고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과연 어떤 분이 오시기에 이토록 집안이 떠들썩한 것일까? 아버지의 친구분 아들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순수한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횃불 너머 어둠 속에서 나타난 형체는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가마도 말을 탄 호위무사도 없었습니다. 그저 터벅터벅 걸어오는 한 사람의 발자국 소리만이 고요한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실루엣은 비단 옷을 입은 귀공자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어 보였습니다. 찢어진 삿갓을 눌러쓰고 기워 입은 무명옷은 흙투성이었으며 발에는 집신조차 다 해져서 발가락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등에는 낡은 괴나리 보찜 하나를 달랑 메고 손에는 지팡이를 짚은 모습이 영락없는 거렁뱅이의 행색이었습니다. 조씨 부인의 입이 떡 벌어지고 하인들은 횃불을 든 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낯선 사내는 대문 앞에 멈춰서서 놀란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향해 씩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걸걸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리 오너라, 여기가 바로 최부자 댁이 맞는가? 내 강 진사의 아들 강필두라 하네.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 혼례를 치르러 왔으니 어서 문을 열고 맞아주게나. 그의 당당한 목소리와는 달리 꼬르륵거리는 뱃속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져 민망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기대에 부풀었던 조씨 부인의 얼굴은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고 몰래 엿보던 금옥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지고 말았습니다. 부엌에서 이 소리를 들은 연화만이 솥뚜껑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운명의 수레바퀴가 묘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최부자 댁의 대문 앞에서 벌어진 이 기가 막힌 상황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파란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과연 이 남루한 행색의 사내가 정말로 아버지의 친구 아들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욕심 많은 조씨 부인이 이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밤하늘의 달만이 이 모든 것을 묵묵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마당의 등불을 위태롭게 흔들었고 최부자 댁의 깊은 밤은 그렇게 혼란과 충격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대문 앞을 가득 메운 정적은 마치 폭풍전야와도 같았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귀공자를 기대했던 조씨 부인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은 며칠은 굶은 듯한 퀭한 눈동자와 흙먼지를 뒤집어 쓴 낯선 사내뿐이었습니다. 사내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갓은 어디서 굴러먹다 왔는지 챙이 다 떨어져 나갔고 도포자락은 여기저기 찢겨서 속이 훤히 들여다보일 지경이었으며 발에 신은 집신은 다 닳아서 발뒤꿈치가 시커멓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눈을 비비고 다시 쳐다보았지만 헛것을 본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인들 역시 들고 있던 청사초롱을 떨어뜨릴 만큼 큰 충격에 빠져 입만 벙긋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를 강진사의 아들,
강필두라고 소개한 그 사내는 사람들의 반응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성큼성큼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잘 닦아놓은 마당에 흙투성이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혔고 몸에서는 시큼한 땀 냄새와 알 수 없는 악취가 풍겨 나왔습니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킁킁거리고 냄새를 맡더니 부엌 쪽을 바라보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오는 길에 고생을 좀 하여 배가 등가죽에 붙을 지경이오. 장모님 되실 분이신가 본데 사위가 왔으면 따뜻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 내어오는 것이 예의가 아니겠소. 그의 뻔뻔하고 당당한 태도에 조씨 부인은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지만 일단은 그가 내미는 낡은 서찰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내가 건넨 서찰을 받아든 조씨 부인은 불빛 아래서 급히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서찰에는 분명 죽은 남편 최 부자의 필체와 강진사의 인장이 찍혀 있었고 내용은 두 집안의 정혼을 증명하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한양의 명문가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집안이 망해도 단단히 망해 거렁뱅이가 되어 찾아온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금지옥엽 키운 내 딸 금옥이를 저런 거지 소굴로 보낼 수는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하인들에게 눈짓을 주어 일단 사내를 사랑채로 안내하고 밥상을 차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랑채에 들어간 강필두는 차려온 밥상을 보자마자 체면도 없이 허겁지겁 먹어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숟가락질을 할 때마다 밥풀이 사방으로 튀었고 국물을 들이키는 소리가 어찌나 요란한지 문 밖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문구멍으로 그 모습을 훔쳐보던 금옥은 비명을 지르며 안방으로 도망쳤습니다. 어머니, 저런 거지와 혼인이라니요. 저는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시집 안 가요. 말도 안 돼요. 금옥은 이불을 뒤집어쓰고 발을 동동 구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조씨 부인 역시 딸을 끌어안고 함께 통곡하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집안의 어른으로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씨 부인은 울고 있는 금옥을 달래며 머리를 빠르게 굴렸습니다. 이미 온 동네에 사윗감이 온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는데 이제 와서 혼인을 물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만약 혼인을 깨버린다면 신의를 저버린 집안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고 그렇다고 금오기를 보내자니 딸의 인생을 망치는 길이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조씨 부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래, 서찰에는 그저 최씨 집안의 딸과 혼인한다고만 되어 있지 콕 집어서 금옥이라고 적혀 있지는 않았어. 그녀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안에는 딸이 하나 더 있지 않은가. 바로 전처소생인 연화였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연화는 사랑채의 소란스러움을 듣고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손님이 오셨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은 눈치채고 있었지만 자신이 나설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묵묵히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엌 문이 벌컥 열리더니 조씨 부인이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쌀쌀맞게 대했을 계모가 웬일인지 온화한 표정을 지으며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화야 일하느라 고생이 많구나. 네가 이 집안의 맏딸로서 항상 고생하는 것을 이 어미가 모르는 바가 아니다. 갑작스러운 친절에 연화는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조씨 부인은 연화를 부엌 한구석에 앉히고는 은근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실은 이번에 온 손님이 내 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정하신 혼처란다. 그런데 강진사댁 형편이 조금 어려워진 모양이야. 우리 금옥이는 아직 철이 없고 응석받이라서 그런 어려운 살림을 감당할 수가 어렵다. 하지만 너는 심성이 곱고 참을성이 많으니 가서도 집안을 잘 일으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돌아가신 내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는 길이고 우리 집안의 체면을 살리는 길이다. 네가 이 집안을 위해 큰 결심을 해 주어야겠다. 조씨 부인은 마치 연화를 위해 주는 척했지만
그 속내는 자신의 딸 대신 연화를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검은 속셈이었습니다. 연화는 계모의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말에 거역할 명분이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짐짝처럼 떠넘겨지는 자신의 처지가 서러웠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천성이 효녀였고 집안의 평화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거절한다면 집안이 시끄러워질 것이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예에도 먹칠을 하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그분을 모시겠습니다. 연화의 승낙에 조씨 부인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연화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부엌 밖 어둠 속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박노파였습니다. 박노파는 조씨 부인의 간사한 혓바닥 놀림에 치가 떨렸습니다. 아무리 배다른 자식이라지만 거짓골을 한 사내에게 친딸 대신 전처딸을 떠넘기려는 신보가 너무나 고약했습니다. 박노파는 참다 못해 부엌으로 들어서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마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하십니다.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아니 되는 법이고 천륜을 이런 식으로 속여서도 안 됩니다. 연화 아가씨가 그동안 이 집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시집가는 길마저 이렇게 막으려 하십니까? 박노파의 쓴소리에 조씨 부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어디서 감히 종놈 주제에 주인마님 결정에 토를 다느냐. 네가 늙어서 노망이 났구나. 썩 물러가지 않으면 당장 멍석마리를 시킬 테다. 조씨 부인은 박노파를 거칠게 밀쳐내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박노파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연화를 바라보았지만 힘없는 늙은 종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저 하늘이 이 억울함을 알아주기를 빌며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연화는 박노파에게 괜찮다는 눈빛을 보내며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우물가에는 간밤에 최부자 댁에 들이닥친 사내에 대한 소문으로 시끌벅적했습니다. 들었어. 그 대단하다던 한양 신랑이 글쎄 다 떨어진 집신을 신고 왔다지 뭐야. 아이고, 최부자 댁이 망신살이 뻗쳤구먼. 조씨 부인이 그 콧대 높은 성격에 가만히 있었대. 글쎄 말이야. 그래서 금옥이 대신 연화 아가씨를 내보낸다는 소문이 돌던데. 마을 아낙네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소해하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불쌍한 연화의 팔자를 동정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담장 안의 일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한편 사랑채에 머물고 있는 강필두는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집안의 냉대를 모르는 척 태연하게 행동했습니다. 하인들이 가져다준 식사가 형편없었음에도 불평 한마디 없이 그릇을 비웠고 해진 옷을 기워달라거나 씻을 물을 달라는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낮이면 마루에 걸터앉아 먼 산을 바라보거나 집안 돌아가는 꼴을 조용히 관찰하곤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겉모습과 달리 매섭게 빛나고 있었는데 특히 하인들이 연화를 대하는 태도나 조씨 부인이 금옥을 감싸고 도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가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수염을 쓰다듬기도 했습니다. 혼례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혼례 준비지 사실상 연화를 쫓아내기 위한 절차나 다름없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혼수품을 새로 장만하기는커녕 창고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이불과 식기들을 꺼내어 대충 묶어두게 했습니다. 신부의 옷 또한 금옥이 입다가 실측 나서 버린 헌옷을 수선하거나 돌아가신 연화 어머니가 남긴 유품을 꺼내어 쓰도록 했습니다. 화려한 잔치 음식 대신 떡 몇 가지와 전 몇 접시가 전부였고 악공을 부르거나 초래청을 화려하게 꾸미는 일도 생략되었습니다. 금옥은 자신의 방에서 비단옷을 입고 거울을 보며 킬킬거렸습니다. 언니 정말 축하해. 거렁뱅이 신랑이라니 언니랑 딱 어울려. 가서 밥이나 굶지 말고 살아. 나중에 내가 부잣집에 시집가면
쌀이라도 한 가마니 보내줄게. 금옥의 비아냥거림에 연화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바느질만 했습니다. 가슴속에서는 천불이 일었지만 연화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운명이라 받아들이고 사겼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비록 가난한 분이라 할지라도 지아비로 섬기게 된다면 정성을 다해 모실 것이다. 겉모습이 초라하다고 해서 마음까지 초라한 것은 아닐 테니까. 홀리에 전날 밤 연화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소리가 마치 자신의 앞날을 예고하는 듯 구슬프게 들렸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어 어루만지며 연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부디 저를 지켜주세요. 촛불은 가늘게 떨리며 연화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드리웠습니다. 멀리 사랑채에서는 강필두의 코코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안채까지 울릴 정도였지만 연화에게는 그 소리마저도 이제는 받아들여야 할 현실의 일부로 느껴졌습니다. 혼례식 당일 날씨조차 연화의 마음을 대변하듯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 반 동정심 반으로 최 부자댁 마당에 모여들었습니다. 엉성하게 차려진 초래청 앞에서 사무관대를 쓴 강필두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관복은 품이 맞지 않아 헐렁했고 사모는 삐뚤어져 있어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킥킥대며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저게 신랑이야 광대야. 아이고, 연화 아가씨가 너무 불쌍해서 못 보겠네. 수근거리는 소리들이 웅성거림이 되어 마당을 채웠습니다. 연지 곤지를 찢고 족두리를 쓴 연화가 수모의 부축을 받으며 대청마루를 내려왔습니다. 낡은 화롯이었지만 연화의 타고난 기품과 단아한 미모는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화려하지 않은 옷차림이 그녀의 청초함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연화가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자 웅성거리던 사람들도 잠시 입을 다물고 그녀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 같구나. 저런 고운 처자가 저런 거지에게 시집을 가다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여기저기서 탄식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필두는 연화가 다가오자 삐뚤어진 사모를 고쳐 쓰지도 않고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리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어 안달이 난 표정으로 집례를 재촉했습니다. 어서 식을 올리게,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끝내야 하지 않겠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딸을 치워버리고 싶은 조급함과 혹시라도 일이 틀어질까 하는 불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집례자가 홀기를 읽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맞절을 올렸습니다. 어설프고 초라한 혼례였지만 연화의 절은 정갈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신방이 차려진 곳은 사랑채의 낡은 방이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안방이나 건너방을 내어주기 싫어 하인들이 쓰던 방을 대충 치워 신방으로 쓰게 했습니다. 우풍이 심해 촛불이 꺼질 듯 말 듯 위태로운 방 안에서 연화와 강필두는 마주 앉았습니다. 밖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혀를 차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고 안채에서는 조씨 부인과 금옥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희희낙낙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강필두는 말없이 연화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고 연화는 수줍음과 두려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연화는 정든 집을 떠나 낯선 남편을 따라 정처 없는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거지 신랑과의 앞날은 캄캄한 어둠과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몰랐습니다. 눈앞에 앉아있는 이 남루한 사내의 가슴속에 얼마나 큰 뜻이 품어져 있는지, 그리고 오늘 밤이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기적의 시작이 될 것인지를 말입니다. 방문 창호지에 비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일렁이며 길고 긴 밤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차가운 윗목에서 스며드는 한기가 촛불을 위태롭게 흔들고 있는 신방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낡은 문풍지는 바람이 불 때마다 구슬픈 소리를 내며 울었고 방 안의 공기는 어색함과 긴장감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강필두는 흙투성이 발을 아랫목으로 쑥 내밀며 방바닥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있었고 연화는 문가에 다소곳이 앉아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던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잦아들고 이제 온전히 두 사람만이 남겨진 시간이었습니다. 연화의 심장은 두려움으로 빠르게 뛰었지만 그녀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남편이 된 사내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강필두가 먼저 입을 열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낮으면서도 묘하게 거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부인네 행색을 보고도 도망치지 않고 앉아있는 것을 보니 배짱이 두둑한 것인지 아니면 체념한 것인지 모르겠소. 먼 길을 걸어오느라 발이 퉁퉁 붓고 더러우니 씻을 물이나 좀 떠오시오. 첫날 밤 신부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네기는커녕 발을 씻기라니 보통의 여인이라면 서러움에 눈물을 터뜨리거나 화를 낼 법도 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아무런 불평 없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에는 어떤 원망도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부엌 아궁이에 남아있는 온기로 데워진 물을 대야에 담고 깨끗한 무명수건을 챙겨 신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강필두 앞에 대야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은 뒤 조심스럽게 그의 발을 물에 담갔습니다. 며칠을 씻지 않았는지 흙대가 가득하고 굳은 살이 박인 거친 발이었지만 연화의 손길은 더러운 것을 만지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정성스럽게 발가락 사이사이의 때를 씻어내고 뭉친 근육을 부드럽게 주물러 주었습니다. 따뜻한 물 온도가 차가운 발을 녹이자 강필두의 얼굴에도 묘한 긴장감이 풀리며 편안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필두는 발을 씻겨주는 연화의 정수리를 내려다보며 복잡한 심경을 느꼈습니다. 그는 본래 명문가의 자제로서 집안의 명성에 걸맞은 현명하고 어진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 일부러 거지 행세를 하며 세상을 떠돌던 중이었습니다. 최 부자댁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으나 계모의 탐욕과 딸의 오만함에 실망하여 발길을 돌리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나 연화라는 여인이 대신 신부로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그녀의 됨됨이를 마지막으로 시험해 보기 위해 이토록 무례하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예상보다 훨씬 더 깊고 맑은 심성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발을 다 씻긴 연화가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내자 강필두가 짐짓 퉁명스러운 말투로 물었습니다. 부인, 솔직히 말해보시오. 멀쩡한 귀공자가 올 줄 알았는데 나 같은 거렁뱅이가 와서 실망하지 않았소. 억울해서라도 소리치고 울어야 정상일 텐데 어찌 이리 덤덤하오. 그의 물음에 연화는 고개를 들어 맑은 눈동자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부부의 인연은 하늘이 맺어주는 것이라 들었습니다. 겉모습은 잠시 스쳐가는 바람과 같으나 마음은 평생을 함께하는 뿌리와 같습니다. 비록 지금은 형편이 어려우시더라도 서방님의 눈빛 속에 담긴 기상은 맑아 보이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연화의 대답은 강필두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진흙 속에서도 맑게 피어나는 연꽃처럼 탐욕스러운 집안 구석에서 이토록 고결한 영혼이 자라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속으로 감탄을 금치 못하며 자신이 찾던 보석을 드디어 발견했음을 확신했습니다. 강필두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숨기며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자리에 누웠습니다. 고맙소. 내 오늘 일은 잊지 않으리다. 밤이 깊었으니 잡시다. 그는 돌아 누웠지만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연화 역시 남편의 말 속에서 왠지 모를 따뜻함을 느끼며 불안했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내려놓고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동이 트기가 무섭게 다구는 소리가 마을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연화는 습관처럼 일찍 눈을 떴지만 이곳은 이제 자신이 평생 일해온 부엌이 딸린 집이 아니라 떠나야 할 곳임을 깨닫고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남편의 옷매무새를 챙기고 짐을 꾸렸습니다. 짐이라야 낡은 옷까지 몇 벌과 어머니의 유품인 작은 놀이기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부잣집 딸의 출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짐 보따리였지만 연화에게는 그것이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가자 마당에는 이미 조씨 부인이 팔짱을 끼고 서서 매서운 눈초리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해가 중천에 떴는데 이제야 기어 나오는구나. 밥상 받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고 당장 떠나거라. 재수 없는 거지. 꼴을 더 이상 내 집안에 두고 볼 수가 없다. 조씨 부인은 마치 오물을 치우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옆에 있던 금옥 역시 비단옷을 감싸쥐며 코를 막는 신용을 했습니다. 어머, 냄새나. 언니 나중에 구걸하러 우리 집에 오지 마. 문전박대할 거니까. 연화는 계모와 동생에게 마지막으로 큰절을 올렸습니다. 비록 구박과 서름을 받았던 집이었지만 낳아주신 아버지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었고 자신을 키워준 곳이었기에 예를 다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금호가 너도 행복하게 잘 살거라. 연화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정중했습니다. 그러나 조씨 부인은 고개를 획 돌리며 대답조차 하지 않았고 하인들에게 대문을 활짝 열라고 소리쳤습니다. 썩 꺼져라.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강필두는 그런 모녀의 모습을 싸늘한 눈빛으로 한번 훑어보더니 연화의 짐보따리를 낚아채어 어깨에 둘러매었습니다. 갑시다 부인. 이런 인정머리 없는 곳에는 미련을 둘 필요가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겨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을 때 연화는 비로소 자신이 세상 밖으로 내던져졌음을 실감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소식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혀를 차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저 착한 연화 아가씨가 결국 저 꼴로 쫓겨나는구먼. 최 부자가 알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이야. 쯧쯧, 저 고생을 어찌할꼬.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연화의 등을 찔렀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도와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뒤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가씨 아가씨, 익숙한 목소리에 연화가 뒤를 돌아보니 박노파가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박노파는 숨을 헐떡이며 연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하얀 천에 쌓인 주먹밥 2덩이와 쌈짓돈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가씨 가시는 길에 배라도 채우세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 죄송합니다. 흑흑. 박노파는 주름진 얼굴에 눈물을 쏟아내며 오열했습니다. 연화 역시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박노파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제가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게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두 사람은 잠시 동안 부둥켜 안고 울다가 강필두가 재촉하는 바람에 아쉬운 작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차가운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울퉁불퉁한 흙길은 걷기 힘들었고 연화의 얇은 집신은 금세 축축하게 젖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변화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사라지자 앞서 걷던 강필두의 걸음걸이가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구부정하게 굽어있던 허리가 꼿꼿하게 펴졌고 지팡이를 짚으며 절뚝거리던 다리는 튼튼하고 힘있게 땅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뒷모습에서 풍기는 기운이 영락없는 장부의 모습이라 연화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강필두는 험한 바위 고개가 나오자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부인, 여기는 길이 험하니 내 손을 잡으시오. 그의 손은 여전히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연화가 그 손을 잡았을 때 느껴지는 힘은 단단하고 따뜻했습니다.
연화가 조심스럽게 바위를 오르자 그는 연화가 짐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눈치채고는 자신의 괴나리 보찜과 연화의 짐을 한데 묶어 가볍게 짊어졌습니다. 힘드실 텐데 제 짐은 제가 들겠습니다. 연화가 만류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씩 웃었습니다. 지아비가 되어 부인의 짐 하나 들어주지 못해서야 어디 산의 대장부라 하겠소.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동안 강필두는 길가의 꽃이나 나무 산세에 대해 한마디씩 던지곤 했는데 그 말 속에는 깊은 학식과 풍류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 산의 형세는 용이 승천하는 형상이니 머지않아 좋은 기운을 만날 징조요. 저기 피어난 야생화는 척박한 땅에서도 뿌리를 내리니 우리네 인생과 닮지 않았소. 연화는 거렁뱅이인 줄만 알았던 남편의 입에서 시와 같은 말들이 흘러나오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사용하는 어휘나 말투는 저작거리에 촌부들이 쓰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맑은 계곡물 옆 널따란 바위에 앉아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박노파가 싸준 주먹밥을 나누어 먹으며 연화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저희는 이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서방님의 고향은 어디신지요? 강필두는 계곡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북쪽으로 갈 것이오. 내 고향은 한양이지만 당분간은 세상 공부를 더 해야 하니 바로 가지는 않을 것이오. 하지만 부인 한 가지 약속하리다. 절대로 당신을 굶기거나 춥게 하지는 않을 것이니 나를 믿고 따라와 주시오. 그의 눈빛은 너무나 확신에 차 있어서 연화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옷은 남루했지만 그의 태도에서 느껴지는 위엄은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문득 아버지가 남겨주신 정혼 약속이 잘못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거지에게 시집갔다고 세상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지금 그녀의 곁에 있는 사람은 누구보다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운 지아비였습니다. 연화는 주먹밥을 먹으며 난생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다시 길을 재촉하여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두 사람은 산 중턱에 있는 작은 주막에 도착했습니다. 허름한 주막이었지만 따뜻한 국밥 국물 냄새가 시장기를 자극했습니다. 강필두는 주모에게 엽전 몇 잎을 던져주며 호탕하게 외쳤습니다. 여기 국밥 2그릇과 따뜻한 방 1칸 내어주시오. 내 부인이 많이 지쳤으니 아랫목이 따뜻한 방으로 주시오. 연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돈을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강필두는 연화의 놀란 표정을 보고 윙크를 하며 속삭였습니다. 비상금 정도는 챙겨 다녀야 가장 노릇을 하지 않겠어. 따뜻한 국밥을 먹고 온돌방에 누우니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강필두는 연화가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자리를 봐주고는 자신은 문가에 앉아 집신을 손질했습니다. 달빛이 문틈으로 스며들어와 강필두의 옆 얼굴을 비추었는데 그 모습이 사뭇 진지하고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연화는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리며 생각했습니다. 이분은 분명 큰 뜻을 품고 계신 분이다. 내가 그 뜻을 펼치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내조해야겠다. 밤이 깊어온 산천이 잠든 시간, 강필두는 집신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북두칠성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험은 끝났다. 나의 진정한 신부를 찾았으니 이제는 내 본 모습을 되찾고 가문을 일으킬 때가 되었다. 그리고 탐욕스러운 자들에게는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겠지. 그의 눈빛이 별빛보다 더 차갑고 매섭게 빛났습니다. 옆에서 곤히 잠든 연화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고 강필두는 그녀를 지그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두 사람의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그것은 단순한 유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고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세상에 정의를 보여주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연화는 꿈속에서 넓은 들판을 달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곳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향기로운 꽃내음이 가득했습니다. 앞으로 그녀에게 펼쳐질 미래가 바로 그 봄날과 같을 것임을 꿈은 미리 보여주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차가운 북풍이 물러가고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자 온 산천에는 진달래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나 마을을 화사하게 수놓았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계곡물도 녹아내려 졸졸졸 경쾌한 소리를 내며 흐르고 겨우 내 움츠러들었던 사람들의 얼굴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최부자 댁에서 연화가 쫓겨나듯 시집을 간 지도 벌써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는 여전히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안악들은 빨래 방망이를 두드리며 그 착한 연화 아가씨가 거지 남편을 따라가서 밥이라도 제대로 먹고 사는지 아니면 객사라도 한 것은 아닌지 걱정 섞인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최부자 댁의 안주인인 조씨 부인은 눈엣가시 같았던 연화가 사라지자 10년 묵은 체정이 내려간 듯 속 편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연화를 보낸 뒤 자신의 친딸 금옥을 더 좋은 곳에 시집 보내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다녔습니다. 그녀는 매파들을 불러들여 뇌물을 쥐어주며 한양의 고관대작 집안이나 인근 고을의 만석군 집안과 혼사를 맺게 해달라고 성화를 부렸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비밀은 없는 법이라 최 부자댁이 멀쩡한 딸을 거지에게 팔아넘겼다는 소문이 아름아름 퍼져나가는 바람에 선뜻 혼담을 넣는 집안이 없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이 모든 것이 연화 탓이라며 없는 사람을 저주하고 욕했지만 금옥은 자신의 미모와 어머니의 재력만 믿고 언젠가는 왕비 부럽지 않은 자리에 오를 것이라는 허황된 꿈에 빠져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 평화롭던 마을의 정적을 깨뜨리는 요란한 소리가 마을 입구에서부터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둥둥둥 울리는 북소리와 징소리가 산을 울리고 쩌렁쩌렁한 나팔 소리가 하늘 높이 퍼져나갔습니다. 밭을 갉던 농부들과 나무를 캐던 아낙네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흙먼지를 일으키며 나타난 것은 지금까지 이 상월 마을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대하고 화려한 행렬이었습니다. 앞장선 기수들이 오색 깃발을 펄럭이고 있었고 그 뒤를 이어 푸른 옷을 입은 포졸들이 위엄 있게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길가로 몰려나와 구경하기에 바빴습니다. 행렬의 중앙에는 4사람이 매는 화려한 가마가 있었고 그 뒤로는 말을 탄 호위 무사들이 삼엄한 경계를 서며 따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저게 대체 무슨 행차인가 한양에서 높은 벼슬아치가 내려온 모양인데 아니 우리 같은 총우석에 저런 귀하신 분이 무슨 일로 오신단 말인가? 혹시 암행어사 출두가 아닐까? 마을은 순식간에 호기심과 두려움으로 술렁거렸고 개들은 낯선 냄새에 지저대며 행렬의 뒤를 쫓았습니다. 행렬은 마을 회관을 지나쳐 놀랍게도 최부자 댁이 있는 방향으로 곧장 향하고 있었습니다. 안방에서 낮잠을 즐기던 조씨 부인과 금옥도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움에 잠을 깼습니다. 조씨 부인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하인을 불렀습니다. 마당 쇠야 밖이 왜 이리 시끄러우냐? 장터라도 열린 개냐? 그러나 헐레벌떡 뛰어들어온 마당쇠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마마님, 큰일 났습니다. 아니, 경사가 났습니다. 지금 대문 앞에 관아의 사또보다 더 높은 분의 행차가 당도했습니다. 그 말씀이 이 댁을 찾아오셨다 합니다요. 마당쇠의 말에 조씨 부인은 눈이 휘둥그레지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높은 분이라니 우리 집을 찾아오셨다고. 조씨 부인의 머릿속은 번개처럼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필시 자신의 덕망이나 금옥의 미모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한양에서 귀한 분이 찾아온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그녀는 자고 있던 금옥을 흔들어 깨우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얘야, 어서 일어나거라.
내 서방감이 될지도 모르는 귀인이 오셨다. 어서 제일 고운 비단옷으로 갈아입고 단장을 하거라. 금옥 역시 잠결에 눈을 비비면서도 귀인이라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어 거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모녀는 허둥지둥 옷을 갈아입고 분을 바르며 혹시라도 귀한 손님에게 밉보일까봐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대문 밖에서는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본관 사또는 예를 갖춰 맞이하라. 그 소리에 조씨 부인은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암행어사라니 나라님을 대신해서 오신 분이 우리 집을 찾다니. 이건 가문의 영광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하인들을 시켜 대문을 활짝 열게 하고 마당에 멍석을 깔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금옥과 함께 대문 앞까지 달려나가 납작 엎드렸습니다. 비천한 집의 귀한 분께서 왕림하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조씨 부인의 목소리는 꾀꼬리처럼 간사하게 떨렸습니다. 화려한 가마가 마당 한가운데에 내려지고 호위 무사들이 도열하여 길을 만들었습니다. 잠시 후 가마문이 열리고 한 사내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짙은 남색 관복에 흉배를 달고 머리에는 관모를 썼으며 허리에는 옥대, 유다이를 두른 위풍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발에는 흑투성이 집신 대신 윤기가 흐르는 목화목이 긴 신발과 신겨져 있었습니다. 사내는 뒷짐을 지고 마당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엎드려 있는 조씨 부인과 그 목을 내려다보며 낮고 굵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그동안 별거 없으셨습니까? 내 행색이 달라져서 못 알아보시는 것입니까? 그 익숙한 목소리에 조씨 부인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인데 설마. 조씨 부인은 떨리는 고개를 아주 조금 들어 사내의 얼굴을 훔쳐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만 숨이 멎는 듯한 충격에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위험 있는 관리는 다름 아닌 반년 전 자신이 밥찌꺼기를 먹여 쫓아냈던 거지 사위 강필두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때의 흐리멍덩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호랑이처럼 매섭고 날카로운 눈빛이 조씨 부인의 심장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금옥도 고개를 들었다가 비명을 지르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 그때 그 거지잖아요. 말도 안 돼. 어떻게 거지가 사또가 되어서 와요. 금옥은 공포와 경악으로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강필두, 아니 이제는 어사또가 된 그는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던 옛 성현의 말씀을 잊으셨소. 나는 본래 한양의 선비로서 조정의 명을 받고 민정을 살피던 중이었소. 아버님의 유언도 지키고 처가 될 사람의 됨됨이도 시험해 볼 겸 잠시 남루한 옷을 입었던 것뿐이요. 마당에 모여든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상에 저분이 그때 그 거지 신랑이라고 사람이 옷이 날개라더니 완전히 딴 사람이네. 아이고, 조씨 부인은 이제 죽은 목숨이구먼. 귀한 사위를 거지 취급했으니 천벌을 받을 게야. 사람들은 강필두의 변신에 놀라워하면서도 그동안 악독하게 굴었던 조씨 부인이 당하게 될 처지를 생각하며 내심 통쾌해했습니다. 강필두는 다시 한번 손을 들어 가마 쪽을 가리켰습니다. 여봐라, 부인을 모셔라. 강필두가 타고 온 가마 뒤편에서 또 하나의 화려한 가마가 들어오더니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사뿐히 내려섰습니다. 그녀는 눈부시게 하얀 비단 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입고 머리에는 화려한 옥비녀를 꽂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고운 연지를 찍어 생기가 넘쳤고 그 자태는 마치 선녀가 강림한 듯 고귀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다름 아닌 연화였습니다. 낡은 무명옷을 입고 부엌에서 쭈그리고 앉아있던 연화가 아니라 정경 부인의 품격을 갖춘 연화의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연화 아가씨다. 연화 아가씨가 정말 귀부인이 되어서 돌아왔어. 연화는 조용히 걸어와 강필두 옆에 섰습니다.
그녀는 예전처럼 주눅든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온화하지만 단단한 눈빛으로 계모와 이복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동생 금옥이도 잘 지냈느냐? 연화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감히 연화의 눈을 마주치지도 못하고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읍소했습니다. 아이고, 어사 또 나으리. 그리고 따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 눈이 삐어서 귀한 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부디 이 늙은이의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강필두는 엄한 표정으로 조씨 부인을 꾸짖었습니다. 듣거라. 너는 탐욕에 눈이 멀어 죽은 남편의 유언을 어기고 친딸을 아끼는 마음에 전처의 딸을 사지로 몰아넣으려 했다. 만약 내가 진짜 거지였다면 너는 죄 없는 연화를 평생 불행의 구렁텅이에 빠뜨렸을 것이다. 내 죄는 단순히 사람을 차별한 죄가 아니라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고 인륜을 저버린 죄이다. 내 당장 너를 관하로 끌고 가서 곤장을 치고 내 재산을 몰수하여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싶으나 연화 부인의 간곡한 부탁이 있어 참는 것이다. 그의 호통 소리가 마당을 쩌렁쩌렁 울리자 조씨 부인은 혼비백산하여 오줌을 지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녀는 연화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연화야, 아니 부인 제발 살려다오.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욕심 부리지 않고 쥐 죽은 듯이 삶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평소에는 연화를 하녀처럼 부리던 조씨 부인이 비굴하게 매달리는 모습은 실로 가관이었습니다. 금옥 역시 옆에서 엉엉 울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언니, 내가 잘못했어. 나도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나 잡아가면 안 돼. 연화는 한숨을 내쉬며 남편의 옷소매를 살며시 잡았습니다. 서방님, 저들의 죄가 크고 밉기는 하나 한때는 저를 거두어 주었던 가족입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생전에 아끼셨던 사람들이니 너무 가혹한 벌은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저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평생 속죄하며 살도록 하는 것이 더 큰 벌이 아니겠습니까? 연화의 자비로운 말에 강필두는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의 마음이 바다와 같이 넓으니 내 이번 한 번만 특별히 용서하겠소. 허나 앞으로 또다시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교만하게 군다면 그때는 국법으로 엄히 다스릴 것이오. 강필두는 하인들을 시켜 곡간을 열게 했습니다. 그동안 조씨 부인이 악착같이 모아두었던 쌀과 곡식들이 마당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곡식들은 마을의 굶주린 이웃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거라. 그리고 오늘 밤에는 마을 잔치를 열 터이니 누구든 와서 배불리 먹고 마시도록 하라. 강필두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어사또 만세 연화 아가씨, 만세 최부자댁의 마당은 순식간에 축제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조씨, 부인과 금옥은 구석으로 물러나 서로를 부둥켜 안고 떨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권세는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고 그들이 자랑하던 재물은 모두의 것이 되었습니다. 집안은 그야말로 초토화되었지만 그것은 탐욕과 이기심이 불타 없어진 자리였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아야 했습니다. 자신들이 버린 돌이 실은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옥이었음을 알았을 때의 후회는 가슴을 치고도 남을 만큼 깊고 쓰라린 것이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마당 곳곳에 횃불이 밝혀졌습니다. 풍악 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강필두와 연화는 대청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남편에게 감사의 눈빛을 보냈고 강필두는 연화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그들의 귀화는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잃어버린 정의를 바로 세우고 상처받은 마음들을 위로하는 거룩한 행차였습니다. 부자댁의 기와지붕 위로 둥근 보름달이 떠올라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듯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마을에는 새로운 전설이 생겨날 것입니다. 거지에게 시집간 하녀가 귀부인이 되어 돌아와 탐욕스러운 계모를 혼내주고 마을을 구했다는 이야기가 말입니다. 마을 잔치에 흥겨운 열기가 밤새도록 타오르던 횃불과 함께 서서히 사그라들고 동쪽 하늘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오며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지난밤 최 부자댁 마당에서 벌어진 일들은 마치 한여름 밤의 꿈처럼 비현실적이면서도 가슴 벅찬 감동을 남겼습니다. 배를 골턴 이웃들은 모처럼 기름진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따뜻한 술 한 잔에 고단한 삶의 시름을 잊을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착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권선징각의 생생한 현장을 목격했다는 사실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희열을 느꼈습니다. 마을 곳곳에는 아직도 고소한 전 냄새와 떡지는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있어 지난밤의 풍요로웠던 기억을 되새기게 했습니다. 강필두와 연화는 사랑채 깊숙한 곳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춥고 비좁은 하인들의 방이 아니었습니다. 강필두는 어사또의 신분에 걸맞은 위엄을 갖추고 아침을 맞이했고 연화 역시 정경부인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은 채 단정하게 머리를 빗어 넘겼습니다. 창문을 열자 맑고 신선한 아침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는데 그 공기에는 예전과는 다른 자유로움과 평화로움이 실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마당을 내려다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구박받고 눈물 흘리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 그 기억들은 아픈 상처가 아니라 단단하게 아문 훈장이 되어 그녀를 더욱 빛나게 해 주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자 강필두는 마을의 어르신들과 촌장님을 모셔놓고 최 부자댁의 재산 처분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그는 조씨 부인이 부당하게 빼앗았던 소장농들의 땅 문서를 모두 돌려주고 소장료 또한 대폭 낮추어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곳간에 쌓여있던 곡식의 절반은 마을의 구휼미로 내놓아 흉년이 들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쓰도록 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강필두의 넓은 아량과 현명한 처사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어사또 나으리,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마을에 다시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강필두는 그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며 백성이 편안해야 나라가 편안한 법이라며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한편 하루아침에 신세가 전락한 조씨 부인과 금옥은 안채 구석방에서 죽은 듯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은 벗겨지고 수수한 무명옷으로 갈아입은 두 모녀는 서로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연화가 귀부인이 되어 아랫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모습을 보며 질투심보다는 깊은 자괴감과 후회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욕심 하나로 살아왔지만 결국 남은 것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차가운 냉대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금옥 역시 더 이상 철없는 투정을 부릴 기력조차 없이 멍하니 벽만 바라보며 자신의 오만했던 행동들을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떠나기 전 조심스럽게 조씨 부인과 금옥이 머무는 방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두 모녀는 깜짝 놀라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혹시나 또 다른 벌을 내리러 온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손에는 따뜻한 밥상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금옥아, 아침은 드셔야지요. 밤새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텐데 기운을 차리셔야 합니다. 연화는 밥상을 내려놓고 정중하게 권했습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조씨 부인은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연화야, 아니 부인,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나 같은 늙은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챙겨주느냐. 염치 없어서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는구나. 연화는 조씨 부인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난 일은 다 잊으십시오.
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법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마음을 비우고 이웃들에게 덕을 베풀며 사신다면 돌아가신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금오기도 이제 허영심을 버리고 성실하게 산다면 좋은 짝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한양으로 떠나지만 두 분이 이곳에서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멀리서나마 기도하겠습니다. 연화의 진심 어린 용서에 두 모녀는 오열하며 바닥에 엎드려 사죄했습니다. 그것은 거짓된 사과가 아닌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참회였습니다. 떠날 채비를 마친 강필두와 연화가 대문 밖으로 나서자 온 마을 사람들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마을 입구부터 고갯마루까지 늘어선 사람들의 물결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손에 직접 캔 나물이며 갓 짠 참기름, 정성껏 말린 곶감 등을 들고 나와 두 사람에게 건네주려 애썼습니다. 비록 값비싼 물건은 아니었지만 그 어떤 보물보다도 값진 마음들이었습니다. 연화는 그들의 정성에 하나하나 감사를 표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도 우리 마을이 늘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빌겠습니다. 특히 박노파는 연화의 손을 놓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가씨 부디 한양 가셔서도 몸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사셔야 합니다. 이 늙은이 걱정은 마시고 그저 서방님 잘 섬기고 아들딸 많이 낳아 백년해로 하세요. 연화는 박노파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저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할머니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다 조치해 두었으니 이제 힘든 일 하지 마시고 편히 쉬세요. 강필두는 박노파에게 두둑한 노잣돈과 따뜻한 옷감을 선물하며 연화를 친딸처럼 아껴준 은혜에 보답했습니다. 가마꾼들이 가마를 들어 올리고 행렬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풍악 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손을 흔들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멀어져 가는 마을의 풍경을 감아 창 너머로 바라보며 연화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었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옆에 앉은 강필두는 연화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부인, 이제 고생은 끝났어. 끝났어. 한양에 가면 내 부모님께도 문안을 드리고 우리가 꿈꾸던 조용하고 평온한 삶을 살아봅시다. 당신과 함께라면 그 어디라도 낙원이 될 것이오. 두 사람이 떠난 후 최 부자 댁과 마을에는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조씨 부인은 이전에 화려했던 안방마님 자리를 내어놓고 스스로 벗을 입고 텃밭을 가꾸며 검소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러서 호미질하다가 손을 다치기도 하고 무거운 물동이를 나르다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일을 해나갔습니다. 금옥 또한 비단옷 대신 무명옷을 입고 바느질을 배우며 철없던 시절을 반성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들을 경계하고 비웃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심으로 변화하려는 그들의 노력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몇 번의 계절이 바뀌고 다시 봄이 찾아왔을 때 최 부자 댁은 예전의 삭막하고 위압적인 분위기가 사라지고 사람 냄새 나는 따뜻한 곳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대문은 항상 열려 있어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목을 축이고 갈 수 있었고 사랑채에서는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들려왔습니다. 조씨 부인은 가끔 마을 어귀에 나가 한양 쪽을 바라보며 연화의 안부를 궁금해하곤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탐욕과 심술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평온함과 넉넉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비록 재물은 줄어들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워진 것입니다. 한양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강필두는 조정에서 청렴결백한 관리로 이름을 떨치며 백성들의 칭송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연화 또한 지혜롭고 어진 내조로 남편을 보필하며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자선활동에 앞장서서 살아있는 관세음보살이라는 칭호를 듣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우리 마을 출신의 연화 아가씨가 정말 훌륭하게 되었다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인근 마을뿐만 아니라 먼 곳까지 널리 퍼져나가는 아름다운 전설이 되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밤 마을 정제 모인 사람들은 부채질을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은 손주들을 무릎에 뉘어놓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얘들아,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단다. 저기 저 기와집에 살던 연화 아가씨는 거지. 행색을 한 신랑을 진심으로 섬겨서 큰 복을 받았지. 착한 마음씨는 결국 하늘이 알아주는 법이란다. 아이들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그 이야기 속에서 교훈을 얻으며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산들바람이 불어와 땀을 식혀주고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도 끝을 맺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최부자 댁의 기와지붕 위로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라 온 세상을 은은한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마을의 집집마다 등불이 하나둘 꺼지고 고요한 정적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루의 고된 노동을 마치고 편안한 잠자리에 들었으며 꿈속에서는 근심 걱정 없는 행복한 세상을 만나고 있을 것입니다. 착한 연화와 지혜로운 강필두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는 이 깊은 상골 마을의 바람과 물소리에 실려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시련이 닥치고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화가 보여준 것처럼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선한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따뜻한 봄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머리맡에도 달빛처럼 은은한 축복이 내려앉기를 바랍니다. 근심은 바람에 날려보내고 마음속에는 희망이라는 작은 등불 하나 켜두시기를. 세상의 모든 소란스러움이 잠든 이 고요한 밤 부디 편안하고 깊은 잠 주무시길 바랍니다.